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한 이슈를 색다른 시각 또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생방송 정치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종국 교수님과 함께 정규환 평론가님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이 중요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우리 정규환 평론가님은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소장 자리에서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분들은 이제 정치적 성향을 까멜레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시 초반은 어색하신 것 같아요. 도입부가 매번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다른 곳에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어색해요. 시설 탓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장성철 소장이 못 나온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1년 내도록 가족 여행 한번 못 가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 사실 장 소장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타로 나왔지만 장 소장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장 소장의 뇌 속을 이해할 만큼 두 분이 가까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장 소장은 오늘같이 태풍 오는 날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아이고 성철아, 참 나름 참 마음 먹고 여행하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참 걱정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봤고요. 또 네. 생중계로 MBC에서 하길래 재밌게 봤습니다. 야, 이제 이준석의 세상이 열렸구나. 윤핵관들이 정말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바뀌는 게 없는데 이준석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컸다. 그래서 거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치는 분들이 실제로 동원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픽스에 있는 기자도 직접 나가서 질문을 하고 네. 왜 하필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하니까 네네.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의도가 있었구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서문시장을 갔지 가셨죠. 않습니까? 예, 거기가 어제 기자회견 했던 데가 방천시장이거든요. 방천시장이라고 합니다. 중구 똑같습니다. 중구 서문시장과 중구 대신동과 중구 이제 거기 대봉동인데 서문시장, 방천시장,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김광석 거리, 젊음의 상징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같은 시장인데 뉘앙스와 이미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전통시장, 네. 올드한 느낌, 그렇죠. 새로운 시장 또 원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재생한 그렇죠. 김광석 거리, 예, 그 가수 젊음, 김광석 거리입니다. 그리고 야외 오픈된 공간, 네네. 그리고 공연장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전 대표인가요? 전 대표지 않습니까? 애매한데 아직. 아니죠. 예, 현 대표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본인의 정치 세력화에 아주 좋은 장소로 대구를 선택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정리해서 들어갈게요. 왜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계속 머무를까요? 지금 세력전을 시작하는 거죠. 세력전을 세력전이다.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얻었잖아요. 네, 명분을 그러니까 얻었죠. 네. 이 과정과 관련해서 소위 당 내부에서 두 가지로 갈려져 있는데 법원에 물어봤더니 법원은 이준석 네 말이 맞아라고 손을 들어줬잖아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발언하고 행보하는 거에는 다 근거가 있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모든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가장 없었던 게 뭐예요?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단기필마죠. 세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세력들이 밀어붙여가지고 이준석 당대표의 낙마를 위해서 거의 제가부터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가장 최대 아킬레스건은 소위 여론은 있습니다만 네네. 그 여론 자체가 세력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세력의 본거지가 어디냐? 저 TK로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요. TK만 유일하게 이준석 당대표에게 고개를 완전히 돌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TK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도 견고하다. 다른 지역에 보면 다 그래요. 모든 지표 자체가 TK가 아직까지는 소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준석은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분위기가 반반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 윤 대통령과 윤핵관, 그다음에 호소인들, 그다음에 초재선 의원들, 이분들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반헌법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대구에서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반헌법 세력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 탄핵을 연장시키게 하는 거죠. 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칼끝을 목에다 댄 거고 네. 쌍방이 이제 조금만 집어넣으면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쌍방이 칼끝을 댔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피는 난다. 피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개싸움 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죠. 피보면 싸움이 피보면 되는 흥분하죠. 거고. 흥분하죠. 네. 아직은 피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반헌법이라는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것도 대구에서 저희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의 아성인 곳에서 반헌법 세력이다 탄핵이라는 것을 바로 연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정면승부하겠다. 자, 이준석 대표의 반헌법 세력에 대해서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더 무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좀 너무 무서운. 짜릿짜릿하네요. 그럼 톤 다운하겠습니다. 우리 정기환 평론가님께는 좀 제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일단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반헌법 세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국힘의 윤핵관들은 네네. 명확하게 반헌법 세력이고 이번에 비대위를 재추진할 경우에 본인은 뭐 가처분신 또 할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럼 끝나겠죠. 그거는 보나마나인데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제 폭락 또는 몰락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당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계산이 일단 자기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문제를 지금 뭐 거론은 중간중간에 조금 했지만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혹시라도 하야 또는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지만 본인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다. 특히 대구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자기 중심으로 짜겠다는 것이고 어제 또 기자의 질문 중에 하나는 혹시 신당 만들 수 있나고 했을 때 그것은 윤핵관들이 할 일입니다라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만들면 너희들 갈지 모르지만 나는 국힘에서 어쨌든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어제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옳은 소리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던 내용들을 언급했던 걸로 봐서는 이제 세력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출발 지점을 대구로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김종국 교수님 이야기하신 세력화라는 것에 대해서 범주가 뭐냐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여론이겠죠. 그죠? 여론은 뭐 측정되는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원의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갔다면 TK에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렵다고 보고요. 여론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좀 억울하다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 사람이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가지고 본인이 당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여론도 아니고 뭐 당원 쪽에 가면 더욱더 아니고요. 뭐 국회의원 가면 아예 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실제로 발현되는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는, 언제쯤 보고 있느냐. 결국 총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지지율을 회복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온다면 양쪽이 같이 살기 위해서 손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국힘 안에서 당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정도를 넘겨주면 윤핵관하고도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잡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풍찬 노수 가듯이 바깥에서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런 힘이 생긴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자력으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지 스스로 계속 저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에 국민적 피로감, 당원들로 하여금 이제 비호감,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은 아예 배제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손잡으면 오히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조절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준석의 실체나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네. 국회의원 숫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더 보태볼게요. 네. 다음 정당대회에 출마를 하거나 본인이 미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가정들 속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성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는 성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아마 예측 못할 거예요. 일단 윤핵관 죽이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의 성과는. 제가 볼 때 윤핵관을 죽이기도 힘들다고 봐요. 이선에 후퇴했다고 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핵심이 뭐냐면 이준석 지금 당대표는 상어예요. 안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때예요, 대통령. 대통령의 힘의 세기가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싸움을 건 거죠. 근데 문제는 안 움직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 당대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제부터 자연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히 무엇을 타겟으로 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적이지 않은데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좌충우돌 다 건드는 건데 본인은 다 계산하겠다고 생각했죠. 반헌법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탄핵이라고 하는 느낌들을 뭐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주면서 아 이대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윤 대통령도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 당 내부에서 저희 정치적 타협 주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론의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계산이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은 고향이 TK가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거기가 아닙니다만 자기 집안 500년 동안 살아왔다고 얘기하면서 칠곡 경상북도 네네. 칠곡 대구하고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K의 적절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단기전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 젊잖아요. 뭐 30대 후반이 40인가 그렇죠. 제가 볼 때 앞으로 정치 너무 오래 사니까 한 3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길게 한다면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어의 입장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한 건 누구겠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럼 유리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윤핵관들을 이건 뭐 저기 수사적 표현입니다만은 정치적 부관 참시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윤핵관도 그 정도 각오하고 이 싸움한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야. 끝까지 살라고 싸움하는 거 이상하죠. 현재와 같은 분위기 보면 윤핵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장되지 않겠습니까? 윤핵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현재의 권력을 보고 붙어 있는 일종의 분화방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오랫동안 갈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는 윤핵관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면 현재의 메시지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저기 홍준표 시장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태로우시겠는데. 홍준표 시장이 현재 이제 대구의 맹주 아닙니까? 이제 자칭 맹주인데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핵관이든 이준석이든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 이 게임을 즐기는 뭐 이 팝콘 가게 방관자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윤핵관이든 이준석이든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표현은 맞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결판 난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정치라는 것이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나는 당신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조차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면은 본인은 지금 꽃놀이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기 대선 후자 지지율에서 아예 뭐 뚝 떨어지는데. 5년 남았다니까요. 제가 볼 때 5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마디씩 해가지고 5년을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요? 불가능하죠. 조급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은 꽃놀이표를 보는 것 같아요. 윤핵관이 무너지든 이준석이 무너지든 본인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의 축으로 본인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본인은.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금은 오히려 조용히 시정 잘 하시면 그 성과가 나중에 불러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사회자니까 개입하면 안 되지만 제 느낌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속마음은 이준석 편, 겉마음은 윤석열 대통령 60%, 이준석 대표 30%뭐 요 정도로 계산해서 나오지 않을까? 비겁한 거 아닙니까?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본인도 살아야죠. 아니 본인은 계속 예를 들면 강단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랑 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시게 되면 자기 머리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비주류, 비윤핵관, 뭐 반윤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전체가 다 비겁한 거예요. 아니, 비겁하죠. 특히 대구의 뭐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니 뭐 다선 중진이야 좀 그렇다 치고 젊은 초선 의원들조차도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없다 또는 눈치 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은 피를 정당에서 수혈할 때는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할 말하고 따질 거 따지되 혹시 자기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결기를 가지고 사실 그 초선들 이렇게 국회에 대거 입성시켜서 젊은 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딱 한 분이 국민의힘에서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 자기 당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우리 김기현 의원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하셨는데 비판을 했죠. 세게 비판했죠. 정신 세계가 완전히 다르고 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나고 하는데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울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저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논리적으로라도 제대로 방어할 만한 실제의 그 수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현재와 같은 이 추진 방향에
제대로 된 논리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준석한테 다 걸리는 거예요. 이준석이 발표하잖아요. 저놈의 새끼 왜 저렇게 말을 잘해? 저 새끼는 원래 말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치는 김기현 말로 하는 거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정치를 그럼 얼굴로 인물로 합니까? 인물도 되게 중요하죠. 그 중요하긴 오세훈 하지만 뭐 이런.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결과로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저놈의 새끼 말 잘해서 기분 나쁘다. 이게 무슨 집권 여당에서 방언 올리냐.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지금 허약하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이 만약에 내가 윤핵관이 아닌 국민의힘의 중진 정도 된다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서 이준석 대표에게 충고하고 윤핵관들에게 충고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뭐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다른 말씀드릴게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윤핵관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윤핵관 호소인도 아닌 것 같고 그보다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은? 이쪽 떨어진 거 다 표 모아서 당 대표 되시고 싶은 분이죠.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시죠, 솔직히. 저는 뭐 아예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가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뭐가 되는지 국민들 우리처럼 비전문가가 봐더라도 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판사 출신들이 나와서 막 우겨요. 그리고 저 판사 그 결정한 판사가 좌파 판사래요. 우리법 연구회도 아닌데 우리법 연구회래요. 갑자기 색깔론을 더 씌워가지고 마치 이제 국민들이 누가 속느냐고요. 이 요즘 색깔론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과 윤핵관들의 행동이 맞다는 거를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사실 저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 직언해서 손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 공간을 열어주자. 대신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거는 우리가 윤핵관들 확실히 이기자. 이렇게 하면서 타협의 정치를 하려고 다선 중진이 돼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거를 내팽개치고 감정적으로 이준석 몰살시키기에 나서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계한 평론가님이 장성솔 소장님 대타로 나왔는데 거의 빙의하신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거의 감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사고 체계가 거의 상당히 비슷하신 것 비판적입니다.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제가 다 보고 왔어요. 이렇게 약간 말씀드리려고. 친이준석적이면서 예. 네. 상당히 그러나 그 국민의힘은 비슷하십니다. 살려야 되고 윤석열 네. 대통령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저기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도 깔고 있는 듯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오늘 색깔 많이 가던데. 자, 그럼 김종욱 교수님 그동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꾸짖는 또는 설득하는 방법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해서 이걸 조정하고 화합해야 될지. 일단 저는 그 얘기 전에 TK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 민심 정확히 읽어야 돼요. 민주당이 왜 망했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갤럽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3%. 제일 높긴 합니다만 과반이 안 돼요. 나오네요. 네, 높긴 하면 과반이 안 돼요. 그다음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했는데요. TK 지역 새 비대위 41.7%, 이준석 체제 45.6%.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 새 비대위가 TK 지역이. 근데도 이준석 체제보다 낮아요. 오차 범위입니다만. 그다음에 추가 징계 TK가 제일 높아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43%. 근데 50.6%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TK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심이. 그럼 그 지역에는 TK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중진들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 얘기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한다. 그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식은 그런 거다.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럼 지금 뭐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무엇인지만 읽으려고 하고 그 마음이 요로로 나오면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얘기는 대변하지 않고 대통령의 마음만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법부가 판단을 했잖아요. 사법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틀리지 않다고 계속 우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 민심 어기고 사법부 판결,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판결 어기면서까지 밀고 나가서 이준석 낙마시키면 얻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아, 그렇네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중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 저희 황당무계한 생각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에게 당신의 억울한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정권 초창기라는 것과 정당의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 정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이 당신도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이 사법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만 얘기했으면 이준석 받아들였죠. 그리고 다음에 전당대회 출마할 자격 주고 그다음에 사법 처리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는 대로 우리가 노터치한 상태에서 당신이 반드시 그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고 돌아오느라 이 정도면 이 문제 이렇게 안 가죠. 근데 우리 역대 대통령의 이제 최후가 다 불행하다는 이야기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고 국민들의 지적순위 훨씬 더 과거보다 높아져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걸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분은 또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는 의견 하나. 그다음에 이준석 때문에 있어서 이겼다. 그래도 덕분에 이겼다. 덕분에 이겼다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지사 선택의 문제지 이게 무슨 정답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 결론 내립시다. 여론조사를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공적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보죠.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학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없다고 할 때는 증거나 이 근거가 있어야 결과가 돼요. 뒤집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이미 당선으로 끝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기여도가 있다 없다는 것은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역대 2대 남이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당을 더 많이 찍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정치평론가든 정치학 전공이든 한 20, 30년 동안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손잡고 가는 정치지 네. 배제를 통해서 독식하는 정치는 제가 성공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대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니 졌다면 예를 들어서 찢고 뜯고 싸워서 뭐 쫓아내든지 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과실을 잘 나눠서 갈 생각 안 하고 저놈 때문에 질 뻔했는데 저놈 지금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아니 그래 그건 집에 가서 자기가 풀어야 되지 왜 스트레스 받는 거를 국민들 상대로 푸냐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준석 처리법은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정적인 싸움에 불과하다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느냐고 정말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만 전제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당원권 정지의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 네. 확인 안 됐습니다만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해해 줄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젠가는 밝혀야 되겠죠. 경찰 수사가 나오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배은 망덕한 거죠. 2021년 6월달 생각해 보세요. 이때 처음으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질의 멸령. 절대 우리는 집권 못해.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이 30대 신예가 등장하면서부터 저 당 뭔가 변할 것 같은데? 저 당이 변하나? 그때 변하네? 저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네? 야, 저기가 이제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할 수 있게 그때 선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이긴다는 개념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종인 체제 등장하고 이러면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국민의힘이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탕 위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결합돼서 시너지가 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하나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1+1이지 무조건 이거는. 그렇죠. 그럼 1+1인데 실수할 수 있어서 선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100% 다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0.73%가 됐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들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누가 뭐라고도 이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기분 나쁜 점 때문에
저 인간 몰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성과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 서로가 쌍방 좀 양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참모들이라면 윤 대통령에게 얘기를 좀 해라. 직접 공개적으로 말하기 싫으면 전화라도 해라. 윤석 당대표한테. 아, 미안했어. 내가 그때 문자 보낸 건 내가 저희 그 원내대표 좀 기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정치라고 하는 게요. 녹음할까봐. 예? 녹음할까봐 누가요? 이준석 대표가. 아니 윤석 대표 에이 그것까지 녹음하면 이상하잖아요. 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전화해서 권성동하고 저기 장재원하고 고생했다. 미안하다. 좀 쉬어라. 때가 오지 않겠냐? 아 이렇게 정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 들어가서 뭐 장관급 자리 이런 거 일 좀 하고 있어.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그렇죠. 통상적으로 불리는 방식인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냐면은 이 두 사람들은 과거에 신뢰할 수 없는 정당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산에 등산을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남산은 등산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산책이죠. 산책을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이 선진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 신뢰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렇죠.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아주는 확률이 85%가 넘어간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불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성상남 의혹이 불거진 것이 윤핵관들이 기획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윤핵관 쪽에서는 이준석은 결국 녹음할 거야.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아니 이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달지 않는가. 신뢰의 부족인 거죠, 사실은. 그 신뢰의 부족인데 합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예.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 그 신뢰의 부족 문제는 점점점 없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다시 드러내놓고 자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가자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저는 사회생활의 일반적 순리하고도 그렇죠. 똑같다고 저는 근데 보는 상대를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분의 정치적인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무능하면서 용기도 없는 결정을 했느냐. 저는 윤핵관조차도 사실은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이런 조치를 할 때 의식을 많이 해요. 저 정도는 속아낼 거 아닌데 그럼 윤리위에 제소를 하잖아요. 윤리위에서 다룰 때 제명을 해버렸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제명을 해버리지. 근데 그렇게 하기는 이게 너무 과하거든. 겁나는 네. 거죠. 겁나는 거지. 겁난 거죠. 그러니까 6개월짜리 이상한 걸 하면서 일을 더 꼬아놓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이 사태가 우리 사회적 자본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손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 비용이라는 걸 치면 나는 100억, 1000억 넘을 것 같아요. 수천억 원의 갈등 비용을 가지고 국가 전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안 돌아가는데 그 출발이 뭐냐? 사소한 감정 때문에 저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 부족 때문에. 근데 정권은 잡았어. 이런 정도로 노는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되며 이 사안을 보는 대통령은 나와 관계없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무정치 상태가 어딨냐고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의 내홍이 집권 세력으로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코로나 무능이라든가 김건희 씨 의혹을 이슈에서 뒤로 밀어내는 효과는 있었다.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당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 핵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자기들은 정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치다. 그러니까 윤핵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건 기획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알겠습니다만 너 유학 가라. 윤석 당대표한테 너 있어봤자 개고생할 거다. 유학 갔다가 가만히 있으면 너 부를 거야. 좀 참아. 젊은 열기를 좀 누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윤석 당대표를 자기 뭐 손자 같아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겠죠. 정책 판단을 했겠죠. 네.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부에서 윤석 당대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사퇴론이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를 이겼으니까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새 판을 짜려면 윤석 당대표가 멋지게 그만둬.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만두는 순간 윤핵관은 뭘 얻죠? 공천권을 얻어요. 당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은 뭘 얻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더러운 여의도 정치판에 있는 이 정치판과 다른 정치판을 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디테일, 민심을 전혀 못 읽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민심도 못 읽었지만은 이준석 대표한테 준 게 없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뭐 솔깃한 걸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안준 이유는 뭐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는데 겨우 윤석열의 자기 개인기로 이제 돌파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놈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겨우 살아왔으니까 저놈부터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버리는 게 너무 일찍.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를 주미 대사 주기는 좀 뭐 부담스럽다. 아, 불가능하죠. 뭐주 말라고. 캐나다 대사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저기죠. 뭐죠? 위리 안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 그죠. 주 캐나다 대사 정도 뭐 좀 예를 날릴 수도 들어서 있고. 저 뭐 문체부 장관을 준다든지 장관을 입각시켜도 그렇죠. 그것도 괜찮죠. 방법이죠. 젊은 사람이 젊은 정치 한번 맞습니다. 해보라고 아니, 하고 그 저기 뭐야, 공부를 지금 열어주면 되죠. 총리실 산하에 그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청년위원회 있는데 제가 봐서 총리실에 있는 건 잘못이에요.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돼요. 예. 대통령 직속에 청년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그게 장관급 자리거든요. 위원장으로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죽이려고 낙마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꼴보기 싫은 사람 쳐내야 돼 이런 생각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생각을 해보시죠. 윤핵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를 들면 당대표를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낭떠러지까지 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결기라면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이거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이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죽은 사람은 당을 떠나고 산 사람은 국민의힘을 장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부 예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을 먹죠. 네. 지금 떠나는 사람은 손해인데 그러면 이제 떠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안 절대 안 떠나겠다고 떠난다. 했으니까 네. 결국 대통령이 윤핵관들 데리고 나와서 신당 창당하는데 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저 국민의힘 당직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와 돈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 부동산 자산이 엄청납니다.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고요. 수천억 대예요. 네. 그러면 이 당을 그대로 놔놓고 내가 신당 자리잖아요. 그 완전 풍찬노숙하고 정말 천막 당사처럼 가서 돈이 어디 있으면 실제로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보증 가지고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것을 누가 버리고 신당을 만드느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확고부당하게 자기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깃대를 들었다 하더라도 따라갈 사람이 나는 많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소수 정당으로 윤핵관 한 3, 40명 데리고 간다? 어휴. 그러면 이쪽이 안 나가죠. 또 똑같이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 쪽에서 뭐 이준석이 지금 당에 복귀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당이 이준석 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뭐 개혁 성향이긴 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분만 가지고 같이 동거하면 되지.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대통령실 주위에서는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일단 저는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투리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시죠, 잘? 제가 알 이유도 없고 뭐 굳이 뭐. 그렇습니까? 당사가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그것도 뭐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시도당의 당사가 건물을 산 거죠. 소유입니다. 사지 않았습니다. 저 대출 대출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이게 뭐 언론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지방에 있는 부동산 자산들은 대부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정당을 창당하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낸 부동산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박이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수 정당 원래 돈을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좋아할 수밖에 시절에. 없겠네요. 보수 좋아하면 정당 안 되는구나. 원래 돈 좋아하는데 저 뭐 당 버리고 아무도 못 나가겠는데 당 그래서 재산이 이제 너무 많은데 그 본인의 부동산 자산을 버리고 당을 깬 유일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저 옛날 옆집으로 갔죠. 예. 신민당, 맞습니다.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을 버리고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마포 당사를 버리고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결단이었죠.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민주당으로 있다 열린우리당 갔잖아요. 당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아예 재산 재산이 자체가 없어서 없었어요. 가기가 재산이 쉬웠는데 역시 이제 돈 문제 나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이 바뀌고 당사를 이제 빚을 내서 구매를 합니다. 예.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제발 분당하지 말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당사를 가지고 자산이 수천억이 되면 이제 헤어지고 싶어도 재산이 많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질 수 없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든 윤핵까지든 절대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국고보조금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는 것까지 치면 지금 뭐 중앙당 당직자들은 뭐 절대 이 직장을 버릴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 다시 먹는데요.
그만큼 재산이 많다.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과거 이제 공채 출신들이 많아요. 예. 예전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는 당정일체를 했습니다. 당정청 일체. 그래서 순환 근무됐어요. 당직자를 하다가 정부에도 근무하고 청와대도 근무하고 순환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요. 예. 실력도 있는데 그 엘리트 당직자들이 바른미래당 따라서 많이 나갔었답니다. 예. 그러다가 100% 복귀가 안 됐대요. 복귀 안 시키죠. 예.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복귀가 안 됐잖아요.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 중에서 있는데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저는 당직자가 아니었는데 에이스들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예. 에이스가 몇 명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옛날에 구민주계. 저 말입니까? 아니 구민주계에 있었던 몇 분. 네네. 그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이제 몇 분 왜냐면은 못 돌아가셨어요. 예. 에이스들은 밖에서도 다른 일들이 충분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선출직으로 가면 되고 이제 이런 것인데 어쨌든 돈이 많은 정당이 분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 그러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시기 사퇴할 것 같아요? 근데 사퇴가 저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쪽인데. 없어졌다. 자, 지금 사퇴를 하려고 했으면 지난번에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사퇴를 내서 당을 좀 수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준석도 저렇게 또 나가서 제 역할을 안 했을 건데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이제 가처분 2차 가처분입니다. 또 인용이 됐다. 그때 사퇴했습니다. 그때는 사퇴 안 하고 다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럼 그때 되면 이준석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자 법치에 따라서 당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정치라는 게 타이밍의 예술인데 놓쳐버린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맞을 거 다 맞았고.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지금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오늘 뭐 저 상임정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서 뭔가 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최소한 압도적인 통과보다는 그래도 통과이긴 하지만 반대표도 좀 있었다는 또 정치적 계산이 이준석에게 깔렸으니까 어저께 저렇게 대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 자리는 아예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당하게 말씀 잘하고 또 민생 행보하시더라고요. 참. 근데 제가 볼 때 8일날 그만두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니 이분은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14일날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도 예를 들면 그만두고 싶었습니다만 따지고 비대위원장 만들어 놓고 본인 원내대표로 돌아갔는데 뭐 비대위원 됐습니다만 다시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또 보면 이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니까 또 만약에 14일날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누가 해요?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밖에 없는데 8일에서 14일 사이에 추석이어가지고 그 사이에 원내대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작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우리 신뢰할 만한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죠. 두 가지겠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불기소 혐의로 송치를 하거나 기소하면 난리 나는 거고 불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막 설명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나서다. 그럼 이준석 당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들은 있는 것 같다. 사실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럼 이거 다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추가 징계한다. 윤리위에서.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그냥 추가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 징계인데 그럼 6개월이잖아요. 지금은 6개월 이상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의도의 소문에 그 초재선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 돌렸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뭐 자기들이 전화 받았다고 다 그렇게 기사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얘기했으니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이제 복귀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 의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완벽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제가 볼 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고민 안 했을 것 같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이미 입장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추가 징계, 상식적으로 말해서 추가 징계라고 하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신군부라는 용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당대표한테 독재자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럼 둘 다 예를 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지도 않아요. 신군부 독재자 이거 거의 사실 공포 아닌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선거가 벌어진 게 아니니까 선거가 이제 아니니까. 명예훼손일 텐데 명예훼손 아닌가? 명예훼손일 텐데 뭐. 말을 함부로 조금만 협박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법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피곤해요. 저도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진짜. 혹시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2주 전으로 반추해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했을 때 기각된다고 하셨어요? 인용된다고 하셨어요? 두 분은? 저는 30% 인용 쪽에 손을 들어서 방송에서 한 두 번 정도 인용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맞추셨네. 요즘 판사 마음대로 안 된다. 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이거는 정당의 자율권도 있지만 그 판사들은 요즘 워낙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이런 부분 가지고 절차 가지고 따질 거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판사가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더 비법률적인 부분이 생겨서 오히려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근데 틀린 게 더 많았어요 그 전에는. 자, 이번에 김종욱 교수님은 그 당시에 저는 뭐 요즘에 워낙 이게 다 흔적으로 다 남아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저는 기각될 거다. 예. 단 기각되되 엄청나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다 설명할 거다. 쫙 문제가 있다는 거 설명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위 정당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던 선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당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용이 됐대요. 그러죠. 사실은 이제 저도 기각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이라는 부분을 9명 중에 5명 이렇게 정확하게 바꾸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 들은 기억이 예, 있어요. 그거는 맞았습니다. 들은 기억이 예. 있어요. 전체는 틀렸지만 요만큼은 맞췄다라는 말씀. 근데 저희 한 얘기 틀린 거 많아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 예, 다 맞으면 저 점집하죠. 정치평론가들은 저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정확하게 뭐 예상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추가 징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제명을 못 시켰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제명시키자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지만 이게 얼마나 비정치적인 일이에요. 정치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비정치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강제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저렇게 하면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왜 너 빠져서 너 그렇게 주장하대? 왜 이래? 너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요. 법원에서 저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로 정치판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만 주어지면 빠져서 다시 교통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위임받아서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 당원 또는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제 견해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그 대통령이 아까 뭐 국회의원 개인한테 전화했다 말았다 이걸 떠나서 이분 정치 모르는 분인데 권성동 정치 모르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은 자기가 지금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무 좋은 해석이고요. 저는 이분이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꼬여가지고 추가 징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 다시 또 인용이 돼버립니다. 가처분이. 근데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어요. 그 윤리위 소집해서 이준석 제명을 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당입니까? 아니 동네 의회에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아마 맹공을 퍼붓고 저거 당장 문 닫으라고 얘기할걸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비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네 친목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요새 친목회 대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그 사람 잘려요. 그렇죠. 친목회도 요즘 하면은 온라인 들어가가지고 이게 규칙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지킵니다. 근데 윤리위는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윤리를 개최해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라고 이준석 당대표를 규정해서 하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면 성상납 의혹과 예를 들어서 투자 각서 써준 거, 그 교사한 거, 고 제하고요. 저 군부다, 신군부다. 네, 신군부, 예.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윤리위에서 이걸 제명을 하려면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각서 써준 게 더 문제 되죠.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신군부 발언해서 윤리위 제소해서 가중처벌입니다. 가중처벌. 그렇게 요구도 먹었는데 나와서 또 예를 들어 당의 위신을 줘 가중처벌 되는 거죠. 야 진짜 대한민국 법리 해석하기 근데 정말 저는 어려운데. 윤리 처벌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이 가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이 갔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가는데 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당헌 당규를 새로 고쳐서 과거의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 소급이죠. 그렇죠.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똑같이 1차에서 했던 판결 그대로 인용시켜 버릴 거예요. 예. 근데 소급입법이 안 되게 하려면은 윤리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새로운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올라가야지만이 상황이 변했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리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또 어떤 새로운 절차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또 이 국민의힘에 쓸데없는 힌트를 주네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얻는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 이준석 이준석 쫓아내는 쫓아내기. 거예요. 쫓아내기죠. 마무리 짓는 거죠. 아니 한국 정치판의 집권 여당의 목표가 네.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정치적 숙제 1번이에요. 이 당은 국정 목표도 없어요. 아니, 이 정부 자체가 국정 비전도 없이 집권한 그게 아니라 정부예요. 막장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대통령한테 다 돌아갈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장성철 소장의 위치에서 하자면 대통령을 살리고 집권 여당을 살리고 보수 정당을 살리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꽤 맞추는 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아마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목을 칠 부메랑이 날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끝났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최초로 기자회견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근데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맞습니다. 좀 사과해 주십시오. 예. 윤핵관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선부터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하느라 뭔 소리를 하는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 윤핵관은 오히려 그립감을 더 강하게 한 측면들이 좀 이 정도라면 적어도 나는 네가 손을 아무리 내밀더라도 손을 잡을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머리 쓰면 방법은 있어요. 보니까는 전국위원회의 조항 보면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하자를 갖다가 복귀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이거 심의해서 회부를 하게 되면 진짜 전국위가 의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절차적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문제는 이 작은 저 작은 다 꼼수인 거죠. 무조건. 제가 그냥 거꾸로 한 질문할게요. 뭐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그냥 질문할게요. 장성철 소장도 늘 그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을 단순화시켜서 윤핵관과 이준석 이 싸움이 계속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긴다고 하면 누가 이깁니까? 윤핵관하고 이준석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윤핵관이 이기죠. 윤핵관이 이깁니까 싸움에서? 네.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인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싸움이라는 게 법률적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윤핵관이 누가 이기죠. 가장 큰 이익을 봅니까? 윤핵관과 이준석 중에서 누가 이익을 더 많이 봅니까? 민주당이 이익을 제일 많이 보죠. 그거 빼고 두 사람 중에서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죠. 예. 대통령은. 자, 뭐 저는 좀 이제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질문하면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계속 정면 충돌하면서 계속 갑니다. 마지막에 정치적 과실을 누가 더 많이 딸 거냐?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땁니까?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쪽이 아니죠. 이 싸움을 원래 장성철 소장이 친 이준석이에요. 예, 예. 아니 이 싸움을 계속 갈수록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 여전히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켜놓고 민주당과 제대로 경쟁하는 구조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지금은 대통령이나 국민이 좀 린치에 몰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어요. 없죠. 없기 저항하는 거 때문에 외에는 없죠.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이지 가진 사람끼리는 손 안 잡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의 기본적 생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이 안 되면 잘못 뽑았고요, 우리가. 그렇지만 계산이 안 되면 또 우리처럼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준석을 손잡아 주잖아요. 이준석은 대장이 될 수 없어요. 이 구조에서는 국힘에서는 존재감만 그냥 있는 것뿐인데 왜 이거를 대통령이 손을 잡지 않고 윤핵관이 정치적 타결을 하지 않는지는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계속 강조를 근데 제가 왜 드립니다. 그러냐면 자, 마지막 결론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한 달 보름 동안 전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들 계속 평론가들이 얘기했었어요. 네. 정치적 타협을 해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대통령과 윤핵관은.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손을 내밀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전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너무 힘이 막강해요. 돈이든 조직이든 뭐든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밀어붙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윤리위든 경찰이든 엄청난 조직들이 있잖아요. 전 그래서 적어도 윤 대통령은 이번 싸움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싸움에 지면 난 못해 이제. 단기전에서는 전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MB도 완전 박살났다가 딱 그렇죠. 6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수단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전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도 벼랑 끝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손을 좀 더 내밀어야 될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해서 공격하고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준석 대표를 쳐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참 죄송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여차하면은 종편도 출연 못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하는 그런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님 힘 좀 내세요. 자, 이것으로 스픽스 나오세요. 스픽스 나오십시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